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음소거 전원이 지금 현재 68명이 들어와 계신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셨네요. 딱 1분 정도 전원이 모두 음소거 해제하시고 인사 다들 좀 나누십시오. 1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밖에서 카메라가 몇 겹이다. 간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분 많이 남았습니다. 계속 인사하십시오. 풀북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글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아이고 다들 8시 3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음소거에서 다 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자, 다들 다시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한반도 병합경제회의가 한평의 특강을 오랜만에 마련했습니다. 참 다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요즘 힘드시죠? 오늘 여러 뉴스 보니까는 국내 뉴스로서는 윤석열 10%대 뭐 지지율 이야기가 나오고 국정에 무인기 들어간 것 때문에 국외무성 중대성명, 국방성 성명 그리고 오늘까지 김여정 부부장이 3회에 걸쳐서 담화를 발표하는 하여튼 굉장히 힘든 시간들입니다. 불안한 시간들인데요. 오래전에 제가 일급백분의 대조, 미국 대조 그리고 다극화의 부상, 국제적 질서의 패러다임의 변화, 이행 교수님께서 요즘 워낙 바쁘게 다니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가자, 이스라엘, 이란 저 상황들이 간단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스라엘 중동 전쟁도 사실은 한반도 전쟁의 동결의 양면처럼 똑같이 저는 붙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혜영 교수님 3차 세계대전의 위험성, 한반도와 전쟁의 이 주제로 한번 전체적으로 꼼꼼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사실은 이 분야에 있어서 나름 누구나 다 전문가들이십니다. 제가 진행을 하면서 이혜영 교수님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후 여러 전 이슈들 한번 이야기 들으면서 대충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아무것도 필요 없이 바로 이혜영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면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혜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이혜영입니다. 그 전세가 급작스럽게 지금 냉각되고 있는데 보통 걱정이 아닌 거죠. 이러다가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지. 근데 따지고 보면 뭐 저희들 같은 세대에서는 벌써 80년대부터 하면 전쟁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나이가 먹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 40년 넘게 우리가 이런 어떤 항상 자연사가 우려된 이런 상황. 이게 지금 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그 주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한반도 위기랄까요? 이 위기의 성격과 질이 과거에 저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그것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이제 그게 주요한 제가 말씀드릴 그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혹은 목격하고 있는 전쟁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홍해 전쟁, 그 다음에 지금 문턱에 매달려 있는 이란, 이스라엘 전쟁, 그 다음에 남중국해,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 이렇게 쭉 한번 우리가 뭐라 할까요? 쭉 일별해 보면서 이 위기의 실체,
그리고 그 전망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된 그 화면을 조금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먼저 지금 떠 있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우크라이나 지도인데 10월 7일자니까 현재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방금 음소거가 되버렸네. 큰 변화는 없는데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 지형에 조금 익숙해지기 위해서 한번 그림을 지도를 한번 봐두시는 게 좋겠다 싶네요. 지금 여기에 그 폭탄 떨어진 표시가 있는 거는 붉은색은 러시아가 쏜 포탄 내지 폭격 혹은 드론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은 우크라이나 군이 발사한 포탄 폭격은 없죠. 우크라이나 군은 지금 비행기가 전투기 없으니. 그 다음에 드론. 우선 양으로 보시면은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요 위에 파란색 있는 부분이 이제 쿠르스크입니다. 수미가 있고 이쪽에 좀 이따 조금 확대된 지도를 보시게 될 거고, 그다음 요 아래쪽이 돈바스. 여기가 주전장이죠. 여기가 주전장이고, 이제 여기 아래 4개의 그 우크라이나의 주들에서 현재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강이 이제 드네프르강. 그리고 그 지도상의 색깔이 약간 다른 부분, 여기를 좀 유의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이 4개의 주가 러시아 연방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 4개의 주의 원래의 주 경계가 되는 거죠. 주 경계.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수복해야 될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군사적 전략적 의미에서 본다면 약간 진푸르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확보가 되면 군사적으로 사실상 군사적 전략적 목표는 달성이 되는 거죠. 지금 뭐 여러 예측이 나오는데 현재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에 맞춰 본다면 올해 안까지는 한번 내려다볼 수 있지 않을까. 속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지금이 거의 30개월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전쟁을 해왔는데, 현재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저 같은 경우에는 22년 2월 달부터 쭉 관찰을 해봤지만 지금처럼 초반기에, 아주 초반기를 제외하고는 지금처럼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빠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던 것 같고, 그만큼 이 아래쪽 전선이 거의 전부가 현재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그 말은 빠른 속도로 우크라이나 군의 패배가 확정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패배가 확정되고 있다는 말은 나토 군의 패배가 마찬가지. 그리고 나아가서 사실 나토는 미군이에요.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유럽을 아주 좀 도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럽은 EU 아닙니까? 유럽연합. 유럽연합 EU는 결국은 나토입니다. 그리고 나토의 주인은 미국.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특히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누가 주인인지가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렇게 본다면 미국 네오콘, 즉 바이든 정권의 패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2달 전인가요? 그 영국 전 총리죠. 보리스 존슨이 영국 그 언론과 인터뷰를 받은 게 아주 재미난 표현을 썼습니다.
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안 되느냐? 우크라이나의 몰락은 곧 서방 패권의 몰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죠. 웨스턴 헤지모니, 서방 패권의 몰락이다. 그리고 그 마크 밀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의 전 합참의장이죠. 바로 직전 합참의장이 연설에서 우리가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돕는 이유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블링컨을 인용하면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용한 두 사람의 이야기, 마크 밀리와 보리스 존슨 이야기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서방의 패권이 곧 규칙 기반 국제 질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깥에만 나가면 자꾸 이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이야기해요. 요즘은 잘 안 썼는데 심지어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블링컨이 욕을 많이 들었어. 이제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이렇게 사람들 잘 안 쓰는데 이 대통령 바로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좀 보통 난감한 게 아닙니다. 아무튼 조금 이제 이야기를 좀 나가보면 이거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 쿠르스크 지금 처음 보시는 부분은 좀 익숙치 않으실 텐데 여기가 현재 우크라이나 군이 침공해서 일시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지역인데 원래는 이것보다 한 이만큼 더 컸어요. 그런데 이제 8월 6일 날 침공이 시작되었는데 계속 몰리다가 조금 갈수록 이 정도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8월 6일 날 여기에 진입을 해서 우크라이나 정예병력입니다. 약 9개 여단 병력 엄청나게 들어온 거죠. 굉장히 많은 병력, 그것도 엘리트 부대가 9개 여단이 그 최신 장비를 갖춘 엘리트 부대입니다. 여기 들어와서 현재 23,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났다고 합니다. 23,000. 이게 수치가 잘 익숙치 않으실 텐데 현재 이 전장에서 23,000명을 잃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정예병력을. 이거는 정말 어떤 카타스트로프, 그러니까 뭐 한 대재앙이죠. 우크라이나 군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젤렌스키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젤렌스키 운명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글쎄 그게 얼마 길게 남지 않았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 우크라이나 정예병력이 이 부대가 어디서 왔냐면 돈바스에 있는 부대, 주전장에 있는 부대를 여기다 빼서 여기다 진입을 시킨 건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군은 처음에 어떤 면에서는 쭉 이 부대가 밀고 올라오는 거를 쭉 밀리다가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다음에 다시 서서히 돌아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본다면 일시적인 작전상의 성공을 전략적 대패와 교환하게 되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패배를 앞당기는 그런 선택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전선은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전략적 의미가 있냐면 이 부대를 총력을 기울여서 몰아내지 않는 이유는 이 부대를 여기에 묶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8월 초부터 8월 9월 두 달 동안 우크라이나 정예 부대를 여기에 약 3만 명 가까이를 이 전선에 포착시키는 그런 효과를 거둔 거고 우크라이나군은 역으로 포착당하는 그런 패착을 겪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요컨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 곧 나토의 패전으로 이 전쟁이 이제 현재 서서히 그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렇다고 전쟁이 끝나냐? 그럼 전쟁이 끝나냐?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이 분석가들도 비슷한 생각인데 전쟁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러시아가 개전을 했을 때 그 개전의 정치적 목적, 정치적 목표, 그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토 가입을 하지 않는 거죠. 나토 불가입, 그 다음에 중립화, 그 다음에 이 디밀리타리제이션, 그 다음에 디나치피케이션, 나치 제거, 그 다음에 사실상 군사적 무력화 이런 게 되겠는데 이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한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그런데 돌출 변수가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그림이 저는 세로로 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서 모든 그림이 지금 순서가 안 펴 있는데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그 나토가 만일 우크라이나 제공을 하게 되면 날아갈 미사일의 사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른바 장거리 미사일 문제인데 이게 지금 이제 3차 대전으로 가는 길목에 이 이슈가 현재 딱 걸려있는 거죠. 나토가 다시 말해 미국이나 영국이 혹은 어디 서방이 우크라이나 근거리 미사일을 제공해서 이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게끔 어떤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젤렌스키 쪽의 이야기인데 러시아 쪽 이야기는 만일 장거리 미사일이 날라오면 핵을 사용하겠다. 핵. 그래서 현재 이쪽 방면에 러시아의 전술핵의 그 양이 나토의 그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 2,000개 가량의 전술핵을 이쪽에 현재 러시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전술핵을 사용하겠다는 이제 정식으로 거의 공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 장거리 미사일이 넘어가려다가 지금 멈칫하고 홀딩돼 있는 상태. 만일 미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해리스가 정권을 잡으려면 그냥 하던 대로 네오콘이 하던 대로 할 거고 트럼프가 잡게 되면은 양상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딥스테이트, 흔히 말하는 딥스테이트 입장에서 본다면 트럼프의 전략적 구도, 다시 말해서 나토의 휴면화, 나토를 잠재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없애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동작 그만해서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알아서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11월 5일날 행정명령으로 끝내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물론 안 될 겁니다. 네, 어쨌든 분명한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커다란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 보면 반면에 해리스가 정권을 잡으면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 러시아가 핵으로 반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옮겨가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여기에 접하고 있는 그 벨틱 3국 폴란드까지 띄워서 여기도 실은 지금 연기가 몰아나고 있는 수준이고 상태고 마찬가지 핀란드도 그렇습니다. 핀란드도 그래서 어떻게 되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유럽은 완전히 평화를 회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 전쟁의 본질이 웨스턴 헤지모니, 서방의 패권, 다른 말로 옮겨서 하면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유지. 다시 말해서 국제 질서, 단극 질서의 유지. 여기에 본질이 있다고 보면 이 국제 질서 간의 글로벌한 그 힘의 관계가 안정 내지 균형,
균형을 되찾을 때까지 글로벌 정세는 끊임없는 긴장과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평화의 길은 참으로 멀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야기를 조금 이제 그 서아시아, 우리나라 중동이라 그러는데 geopolitically correct한 표현은 서아시아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왜? 우리 기준에서 본다면 서쪽에 있는 아시아고 우리 동쪽에 있는 아시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좀 시선을 우리가 옮겨보면 여기가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선입니다. 그 레바논 남부죠. 여기도 레바논 남부에 대한 전선인데 여기 가자. 현재 가자 쪽 상황이 더 극악하게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은 가자가 현재 인구가 210만으로 나오는 사망자가 4만 명이 넘고 부상자가 10만 명이 넘는 하지만 밝혀지지 않은 간접 사망자까지 합치면은 20만은 훨씬 더 죽었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또 죽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군은 그 하마스 제거를 목표로 가자에 진입했는데 현재 여전히 하마스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자의 북쪽과 남쪽의 이 도로의 색깔이 다른 이유는 북쪽은 완전히 빨간색으로 되고 여기는 파란색인데 여기는 휴머니테리안 에이드 인도적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북쪽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이 말은 북쪽 가자 북쪽은 이스라엘군은 굶어 죽든지 항복하든지 택해라. 왜냐하면 다 잡았다고 생각했던 하마스가 북쪽 가자 북쪽에 다시 출현해서 이스라엘군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세계사를 통틀어 100만 명 가까이를 굶겨주는 그 사태가 어쩌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는데 현재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에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이겼다고 이야기하면 너무 좀 직설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이기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처음 시작할 때 작년 10월 7일 날 이제 일주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마스 부대가 약 4만 정도로 봤는데 한 10,000명 정도가 전사한 걸로 CIA는 봅니다. 근데 그 뒤에 하마스는 이 리크루트먼트가 계속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모 혹은 부모 중 하나가 한쪽이 이스라엘을 폭격해서 사망하면 그 남은 아이들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하마스 되는 거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재충원이 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전쟁, 하마스 가자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쟁은 계속되고, 근데 하마스는 처음 시작할 때보다 정치적 지지율을 배로 끌어올렸습니다. 절반 가까이 되는, 처음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냐니까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의 제일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한 지구하고 가자 지구로 분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치 주체도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아바스, 피에로스, 과거에 파타당, 한쪽은 하마스. 원래는 하마스가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이죠. 하지만 미국, 이스라엘, 아바스가 서로 공모해서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일로 몰아낸 겁니다. 여기 먹고 떨어지란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보자면 현재 그 하마스는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집중하던 네타냐후가 상당수의 부대를 북쪽으로, 보셨던 이쪽으로 현재 이동을 시켜서 현재 이게 한 일주일 전에 지도로 하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세 군데 축선에서 하나, 둘, 셋 해서 현재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저기 이스라엘이 준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호출기 테러, 뭐 유엔 안보리에서는 유엔 인권위 의장이 전범 행위라고 규탄을 했는데, 이 삐삐 테러, 그 다음에 그 무차별적인 융단 폭격을 통해서 특히 어디입니까? 베이루트 남부에 있는 그 헤즈볼라 본거지를 폭격함으로써 상당히 타격을 입혔죠. 그리고 곳곳에 있는 무기고로 폭격을 했고, 동시에 제일 치명적인 것은 통신망을 파괴한 겁니다. 헤즈볼라에. 근데 우리 언론은 지금도 또 그러는데, 뭐 무장 전파 헤즈볼라, 저기 아래쪽에 예멘 쪽에 가면은 후티 반군, 하마스는 또 뭐 테러리스트,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넬슨 만델라도 테러리스트였습니다. 2008년까지 테러리스트였어요. 미 국무부 테러리스트 명단에 따르면 넬슨 만델라는 2008년까지 미 국무부에 등록된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굉장히 치료가 되어버렸는데, 그렇습니다. 이 헤즈볼라는 그 레바논의 정치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정파, 그 다음에 종파,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 그 다음에 가톨릭,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 등등등등등등 엄청난 수의 종파들이 혼합되어 있는 구조인데, 현재 레바논에는 대통령이 부재하고요. 이건 내각제니까요, 뭐 어차피. 그런데 현재 이 레바논 정부를 과도 정부입니다. 그 영어로 하니 caretaker government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의회 내 안정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파가 없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다수파인 3월 8일 동맹이 3월 14일 동맹이 야당이고 3월 8일 동맹이 이제 다른 군소 정파를 하고 통합을 해서 임시로 다수를 만든 그 다수 이 정파의 리드가 한쪽이 헤즈볼라고 한쪽이 기독교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정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상 레바논의 통치 핵심은 현 정부의 헤즈볼라는 무장 정파가 아닙니다. 합법 정당이에요. 합법 정당에다가 심지어 과도적이지만 현재 레바논을 사실상 통치하는 정치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 세력은 또 시민사회에 이 자리를 잡고 있고, 동시에 굉장히 분권화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도부만 없앤다고 이 헤즈볼라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번 레바논 전쟁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는 헤즈볼라를 레짐 체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를 약화시키고 그 자리에 뭐 가장 좋기로는 팔랑의 단달, 지금은 굉장히 극소수밖에 없어요. 그 유대 시오니스트의 우호적인 그 기독교 세력, 그 중에 일부인, 왜냐하면 기독교 또 다른 일부는 헤즈볼라하고 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이 시아파인 헤즈볼라를 누르고 정치 권력을 교체하는 레짐 체인지, 엄청난 프로젝트죠.
그 다음에 여러 목적 중에 하나는 여기 지도를 보시면 다른 지도를 한번 볼까요? 강이 나오는데 이게 순서대로 했는데 막 엉켜버렸네.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야지. 바탕 화면에 깔려 있어가지고 지도가 순서가 막 바뀌거든요. 예. 다시 돌아가면 이게 나올까요? 예. 여기 강 표시 있는 지도가 대략 한 이 정도. 제 화살표 보이시나요? 화면에? 예. 이 정도의 리타니 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아왈리 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주민들을 그 위로 몰아붙이는 거죠. 방식이 똑같습니다. 뭐냐면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을 쭉 밀어서 이렇게 쭉 밀어서 시나이 사막에 갖다 버리는 게 원래 이스라엘의 전쟁 시작 초의 목표였거든요. 한 230만을 롤러로 밀듯이 쭉 밀어서 가자에서 230만 명을 이집트 시나이 사막에 갖다 버리는 게 처음 전쟁의 목표였어요. 그와 비슷하게 지금 여기 요 가로로 강이 하나 흐르는데 이 강 밑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 헤즈볼라, 여기 헤즈볼라 근거지 중에 하나입니다. 남부가 이걸 쭉 롤라질해서 쭉 밀어가지고 북쪽으로 밀어내는 게 전쟁의 목적 중에 하나인 거죠. 여기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미국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예를 들어서 네타냐후가 망나니 짓을 하는데 해서 말리는 시어머니일까? 우리가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은 아까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리스 존슨 이야기를 예를 들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붕괴되면 웨스턴 헤지모니, 서방의 헤게모니, 미국의 패권이 무너집니다. 네. 똑같습니다. 원리는. 여기 이스라엘은 미국의 이스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불침 항모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서아시아의 미국 패권의 교두보가 무너집니다. 이거는 미국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이든의 전쟁이듯이 가자 전쟁 나가서 이 레바논 3차 레바논 전쟁 역시 바이든의 전쟁 해서 과거와 차이가 있다면 이런 거죠. 과거에는 대놓고 미국이 앞면에 났으면 지금은 네타냐후가 망나니 짓을 하게 두고 비공식적 예를 들어서 호크슈타인이라고 하는 에너지 안보 보좌관이 있습니다. 바이든에 혹은 NSC 이 중동 정책 조정관이 있습니다. 을 사적으로 파견해서 이 전쟁을 사실상 배후에서 부채질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빠를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단순히 네타냐후가 혼자서 칼춤치는 전쟁이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미국은 네타냐후가 앞서 이야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아주 광적인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바이든 쪽은 말리는 척하면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네타냐후가 앞에 치고 나가면 돈 대주고 무기 대주고 그 다음 땅에서 또 말리는 척하다가 또 치고 나가면 돈 대주고 무기 대주고. 현재 이스라엘에는 미군이 공식적으로 파병되어 있습니다. 그 사드 때문에 사드 운용요원이라는 명목으로 약 100여 명의 미군이 현재 정식으로 파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한 무지무지 위험하죠. 3차 대전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어서. 그래서 현재 이
국지전적인 전황만 보자면 헤즈볼라는 아까 초기에 그 어떤 뭐 기습이랄까요? 해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지만 예, 제가 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리질리언스라 그러죠. 회복 달력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현재 치고 들어갔는데 지상군이 참 재미난 거는 이 이스라엘군이 들어가면 우리 언론은 뭐라고 부릅니까? 제한적 지상작전이라 부릅니다. 푸틴이 들어가면 침략자라고 부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노골적인 국제법적으로 보면 노골적인 침략 행위죠. 하지만 우리 언론은 우리의 우방인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좋게 봅니다. 그래서 지상작전을 감행했는데 요 중간쯤에 한 2km 남짓 밀고 올라간 것 말고는 현재 막혀버렸죠. 물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막혀 있을 건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도 보니까 요 밑에 하이파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꽤 커요. 하이파 쪽에 그 러시아제로 보이는 신형 드론을 발사해서 한 수십 명이 지금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가 아니라도 이 레바논 쪽 이야기로는 하루에 수백 명씩 사상자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지형은 헤즈볼라 역시 지난 18년간 2006년 2월 18년간 여기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형 거의 다 땅굴이에요. 터널. 땅굴로 다 네트워킹 되어 있는 지역. 이 터널, 지하 터널 기술을 하마스가 가지고 와서 가자지구 아래를 터널로 다 연결을 했던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전쟁은 쉽게 제가 보기에는 쉽게 이스라엘 군이 현재 수가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4개 정도의 사단 병력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1개 사단을 뭐 한 10,000에서 20,000명으로 치면 최대 8만 가까이 병력이 투입된 걸로 보입니다. 혹은 뭐 평균치로 따지면 한 5만, 6만? 여기를 방어하고 있는 헤즈볼라 군의 특수부대, 레드완 부대라고 그러는데 이 병력은 알려지기로 한 2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흔히 우리가 공자 대 방자, 공격자 대 방어자의 비율을 FN더라면 1대3 정도로 잡으니 한 6만 이상을 이스라엘 군이 투입하지 않으면 돌파가 안 될 겁니다. 3배 내지 4배 정도의 병력으로 밀어붙여야지 돌파된다고 보니까 공격자 입장에서. 그래서 현재 이 전선이 2006년에 일로 들어갔다가 이스라엘 군이 쫓겨나왔죠. 패배했는데 이번에는 역시 양상이 어떨지 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재미난 거는 이스라엘군이 전선을 한 개 더 늘렸어요. 여기 오른쪽이 골란구 여기를 통해서 시리아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말로는 7개의 전선에서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경제가 과연 이 7개의 전선을 감당할 수 있겠나. 그리고 나아가서 미국이 7개의 전선에서의 전쟁을 다 커버할 수 있겠나 하는, 아시는 것처럼 현재 이스라엘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1년 동안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외국으로부터 투자가 끊기고 올해 연말까지 예상되는 폐업할 기업의 숫자가 한 6만 개 정도.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안에는 지금 사실상 수십만 명의 이중국적자, 뭐 인구가 좀 다른데 1,000만 명이 안 되는데 수십만 명의 이중국적자들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아무튼 더 중요한 거는 약 30만 명을 동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30만 개의 일자리가 다
펑크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아주 활발한 경제활동 인구에 속하는 젊은이들이 전쟁에 동원되면서 이스라엘 경제가 현재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지 그건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 쪽으로 조금 이야기를 한번 보면 여기 있는 이 사진들은 그 오브다 에어베이스, 이스라엘의 오브다 에어베이스 장면인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거는 이란이 발사한 10월 1일자로 발사한 미사일이 탄착된, 더 자세히 보시면 경락고 보이시죠? 여기에 그 이란 미사일이 꽂힌 그런 자리들입니다. 이게 기지가 여기 또 오브다 기지고 여기는 그 유명한 네바팀 기지입니다. 이스라엘 공군기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지죠. 이게 남부 네게브 사막에 있는 기지인데 우리 언론은 언론을 보도를 보셨겠지만 처음에 아이언돔이 담아갔다, 역시 위대한 아이언돔 하면서 한겨레부터 조선일보까지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방공망을 칭송하는 그런 기사들을 보셨을 텐데 사실이 아닙니다. 한 200발 가까이 발사한 그 탄도미사일 가운데 상당수가 어떤 데는 90%까지는 안 된다 봅니다. 저는 상당수가 그 예상했던 목표, 다시 말해서 군사기지에만 쏘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특별히 모사드 본부에 쏜 미사일은 몇십 미터 빗나갔어요. 나머지 군사기지를 향해 발사했던 미사일은 상당수가 다 기지에 탄착되었습니다. 그래 보면 이스라엘이 말하는 그 삼중 체계니 뭐니 하는 것이 무력화되는 거죠. 미국이 사드를 급파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드를 지금 사드 1개 포대를 지금 긴급히 배치를 했는데 1개 포대라 하면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사드 성주에 6개의 최소 6개의 론처가 발사되죠. 그리고 론처 한 개마다 8발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68, 48 모두 최소 48발이 이 발사가 되는데 48발이 하더라도 날라오는 거에 대해서 날라오는 거 한 발에 2발씩 쏩니다. 그러면은 이게 포대가 커버할 수 있는 6개의 론처라면 발사대가 6개라면 커버할 수 있는 거는 24개의 이란 미사일을 미국이 이번에 배치한 사드가 커버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24발요. 이번에 이란이 공언하기를 10월 2일 날에는 200발 가까이 쐈는데 그 다음에 2000발 쏠 거라고 합니다. 못 막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거기다가 극초음속 미사일에 섞어서 쏩니다. 그래 보면 현재 어떤 뭘 갖다 놔도 아이언돔 할아버지를 갖다 놔도 현재 국방과학기술상으로 날아오는 1000발 가까운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흔히 포화 사격이라고 부릅니다. 포화, 이게 세츄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꽉 채워서 배가 빵빵하게끔 쏘는 포화 사격이라고. 현재 미사일 방어 MD 기술로는 이런 포화 사격을 치명적으로 약합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만약 이란의 그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 세 군데가 목표인데 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시설, 세 번째는 군사시설. 이 각각 중에 모두를 쏠 건지, 세 개 중에 두 개를 쏠 건지, 하나를 쏠 건지 하여지간 만일 핵 기지를 공격하면 이란은 핵 무장을 하겠다. 사실상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현재 기술로는 당장
그 최고 지도부가 결심을 하면 당장 최소 5발 정도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딜레마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현재 핵 기열 제외 이스라엘은 핵 보유국입니다. 약 90발 정도의 공식적으로 90발 정도의 핵탄두를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현재 이란이 갖고 있는 그 극초음속이나 미사일만으로는 억제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게 문제죠. 그 말은 결국 이란은 핵 무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저 역시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봅니다. 그래 보면 만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최대 외교적 실책은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 협력 관계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일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가해서 그게 어디든 만일 이란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전 세계는 중국, 러시아, 이란, 그 다음에 북한까지 이른바 글쎄 핵쿼드라 그럴까요? 다그과 핵쿼드가 만들어진 셈인데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 보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마치 이란이 이번에 이스라엘을 그 보복 공격할 때 군사기지에만 발사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안 나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폭격하듯이 예루살렘이나 텔아비브의 시내 한복판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은 처음 쏠 때 우리 여기까지 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시그널을 보낸 거거든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거나 말거나 만일 어떤 수위 소식을 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란,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 이스라엘 이 전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미 러시아는 이란하고의 일종의 군사 동맹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더욱더 강화될 거고 현재 기존에 있던 군사 협정을 갱신하는 새로운 협정을 지금 현재 준비 중인데 아마 북러 이번에 조약이 모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북러 군사동맹에 이견될 이란, 러시아 군사동맹이 만들어지고 중국은 이미 공언을 했죠. 분명히 이란 편에 선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면 미국은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현재 이 서아시아에서의 그 불리해진 지정학적 혹은 지정 전략적인 힘의 관계 혹은 그 구도를 이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리쉐이프 재구축하고자 하는 거죠. 이게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서아시아 정책 혹은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의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시아 쪽으로 이제 좀 넘어왔어. 지금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대만보다는 이 남중국해가 더 화약고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대강 그리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캠벨이 수요일 날 오지 않습니까? 한국에? 내일 일본 가고 수요일 날 오는데 우리 언론에는 북한의 위협 어쩌고 그걸 다루기 위해서 온다고 하지만 미국 무부 발표 언론 리리즈된 걸 보면 남중국해 문제예요. 그리고 이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의 준수에 관련해서 일본, 한국, 미국이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북한 어쩌고 이게 또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안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NED 등을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 여론을 반중국 방향으로 이렇게 뭐랄까 쉐이핑하는데 상당히 공을 들였고 어느 정도는 먹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기 이 필리핀 마르코스 정권이 말하자면 아시아의 젤렌스키 후보로 현재 아주 급부상하고 있는 젤렌스키 오래 못 갈 겁니다. 어쨌든 데럴리얼 후보로는 네타냐후 뭐 굉장히 앞서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필리핀 마르코스,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한국. 보시면 누가 이제 젤렌스키를 이어서 그 대통령을 이어받을지 굉장히 주목되는데 아무튼 필리핀과 미국은 아시다시피 군사 동맹 관계입니다. 우리랑 비슷해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상태고 그래서 중국이 군사적으로 예를 들어 이 스카보로 쇼울이나 이쪽에서 산호초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는 순간 어떤 형태로든 이제 개입을 해서 근데 미국만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오크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크스에 가입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미영 호주 앵글로색슨 군사동맹에 우리도 가입한다고 이미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영호 그 다음에 뭐 지금 가끔 프랑스나 독일도 여기 얼쩡거리거든요. 그쪽 팀들 해서 단순히 필리핀과 중국의 군사적 분쟁이 아니라 미필호 영허도 그 다음에 한일 그겁니다. 해서 아마 여러 목적 중에 하나 모레 캠벨이 한국 오는 이유도 유사시 오크스와 한미 군사동맹이 공동 대응하는 그 시나리오에 관한 논의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필리핀에 있는 그 새로 구축된 군사 기지들 강력한 후보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우리 좀 시간이 돼서 한 번 더 문제로 좀 그 이야기를 옮겼으면 싶습니다. 이번 3월 달에 바이든이 그 비밀 Secret Nuclear Strategy Refocusing 이래 돼 있는데 핵 사용 지침을 핵 운용 지침을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3월 달에 개정한 것이 8월 달 뉴욕 타임즈를 통해서 그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3월 달에 했는데 8월 달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한국에. 이 뉴클리어 그 인플로이먼트 가이던스라고 하는 이 문서의 핵심 내용, 뭐 이것도 극비 문서니까 뭐 잠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핵심 내용은 그거죠. 세계의 핵전선, 세계의 전쟁, 세계의 핵전쟁. 그 세계가 어디냐면 러시아, 중국, 북한입니다. 세계의 핵전쟁. 근데 이 문서가 타겟팅하고 있는 건 중국의 핵전략입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하고 미국이 그 실전 배치된 그러니까 스타트 조약에 따라서 핵을 어쨌든 감축을 하고 배기도 하고 했지만 현재 실전 배치라고 하는 거는 핵 사일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다음에 그 핵 잠수함에 실려 있는 거, 전략 폭격기에 실려 있는 거 등등등을 그러니까 단추만 놓으면 날아가. 그 실전 배치된 미국의 핵 개수가 한 1,450개 가량 됩니다. 마찬가지 실전 배치된 러시아의 핵자 한 1,550개, 40개 이 정도 됩니다. 러시아가 조금 더 많습니다. 중국은 실전 배치된 핵을 한 500개로 봅니다.
그래서 매년 100개씩 늘어가면 2035년이 되면은 미국하고 같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이 핵 전력을 더 강화하고 현대화하고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과 핵 전력에서도 피어 동급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야기죠. 앞으로 10년 안에. 그리고 그와 동시에 북한도 핵무력을 계속적으로 빠르게 지금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 60개지만 한 2035년이 되면 미 국방부에 따르면 한 200개가 넘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3월하고 8월 보도되기 8월이니까 그 사이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이 출범했지 않습니까? 한미일 군사동맹 출범. 그 다음에 우리가 7월달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 성명을 써 핵작전 지침을 개정을 합니다. 또 핵심 내용은 CNI 개념이죠. CNI가 뭐냐면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즉 한국의 통상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거,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캠프 험프리 켄터키죠. 그 7월 8일 양일간에 걸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이 핵 협의 그룹 지침 문서에 의해서 아이언 메이즈 훈련을 했는데 뭐냐면 CNI TTX 테이블탑 엑서사이즈 CNI 훈련, 즉 미국은 핵을 투사하고 한국군은 땅에서 통상전력으로 누군가와 싸우는 그런 보상연습 TTX. 그런데 9월 초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NCC 핵협의 그룹이죠. TTS를 워싱턴에서 합니다. 테이블탑 시뮬레이션. 이번에는 CNI 시뮬레이션이에요. 핵 통상전쟁 시뮬레이션. 이거를 워싱턴에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TTX와 TTS를 이 내용이 뭔지는 모릅니다. 핵전쟁을 연습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누가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그래서 보면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매우 가파른 속도로 지금 미국이 이 TTX, TTS 등 CNI 컨셉에 맞춘 그 급 개념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핵 사용 지침입니다. 3월. 그래 3월 그 핵 사용 지침에 맞춰서 한국군을 거기에 맞추는 거죠. 각종 작전 개념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캠벨이 모레 한국에 오는 이유도 이제 그 크게 보면 그 흐름 속에 있는 일이죠. 흐름 속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렇게 이들의 신지침에 미국의 신지침에 따라서 보자면 이제 북핵은 뭐 사실은 미군 비핵화와 관심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별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우리만 이야기하는 것에 관심이 없죠. 캠벨은 아시다시피 중국 주적론자입니다. 중국이 주적이라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만에 하나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트럼프 쪽 이 전략가들도 중국 주적론자들입니다. 중국 주적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본다면 일단 북한은 이 미국 이 신지침에서 상징하고 있는 세계의 핵전쟁 전선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보시는 그림은 2017년에 미국 학자들이
미국의 이 안보 관련 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이죠. 북핵 2017년입니다. 그 핵 폭격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거는 미국 국방부의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죠. 이게 5군데를 핵 10발의 W88 워헤드, 이게 W88이 뭐냐면은 잠수함입니다. SLBM 있죠. 트라이던트 이거 예, 쏜 10발의 W88은 엄청 강한 핵 465킬로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핵 미사일을 잠수함에서 10발을 발사해서 쏜 시나리오인데 시뮬레이션이죠. 이거는 로우 일드이기 때문에 아주 약한 거, 아주 약한 전술핵입니다. 전술핵을 핵 시설로 이 의심받는 지역에 부상 던진 것, 쏜 거죠. 그래서 이거는 17년에 공부고, 제가 어디서 핵실험을 아마 시간이 됩니까? 우리가 실제로 한번 핵실험을 해볼까요? 예. 아니면 질문 나눠볼까요?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지금 그 얼마 전에 화성포 11다라고 하는 4.5톤짜리를 이제 시험 발사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이걸 이제 컴파스로 쭉 돌려보면 평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그림만큼 이 말은 역시 이제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 4.5톤짜리 벙커버스트를 쏠 수 있다. 단거리, 이거 단거리, 중거리 개념이 애매한데 준중거리라고도 이야기하는 KN-23. 이게 나오니까 10월 1일 날 우리 한국군은 그 현무 5 8톤짜리 있다고 이렇게 또 내놓은 건데,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 파괴력을 아까 여기 조그만 여기 화산 30이라는 전술 핵탄도 이게 10K톤으로 봅니다. 10K톤이 어느 정도냐면은 히로시마가 15K톤입니다. 15K톤. 이번에 노벨 평화상 받은 일본의 그 평화운동 활동가 이야기하는 게 재밌는 이야기하던데, 일본은 그러니까 히로시마 15톤, 15K톤, 그 다음에 나가사키 21K톤에서 모두 36K톤의 폭탄을 미국이 투하해서 했는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일본이 36K톤인데 80K톤만큼의 폭탄을 퍼부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인데, 그건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핵폭탄 2발보다도 2배 더 많은 폭탄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투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아무튼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고, 아무튼 이 화산 30이라는 이게 10K톤으로 봅니다. 10K톤. 현무 5 우리가 이번에 공개한 8톤짜리 탄두를 이거 비교해서 한번 제가 계산해 보니까 현무는 엄청 크지 않습니까? 16m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 얘는 지금 한 50cm 폭이 1m도 안 돼요. 이게 10K톤인데 현무 5가 많이 그대로 하면 한 5K톤이 나와요. 핵은 확실히 핵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험을 큰 맵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누크맵에 들어가셔가지고 원하시는 핵실험을 해보시면 300K로 맞추면,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했던 북의 핵실험 그게 300K 정도 될 거라고 다들 보기 때문에, 만일 서울 상공에 투하를 하게 되면
400만 명 가까이 인명 피해가 나고 한 발에. 그 다음에 아까 그 W88 탄두 미국의 SLBM을 평양 상공에서 폭파시키면 한번 해보시면 돼요. 한 200만 명 가까이 인명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한반도의 이 군사적 상황은 핵 한 발 각각 한 발만으로 200만, 400만, 도합 600만 명이 죽거나 한 달 안에 죽거나 두 달 안에 죽거나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한 발입니다. 한 발. 아까 미국이 그 학자들이 2017년에 그 시뮬레이션 해본 건 10발을 쐈죠. 10발을. 현재 이 정도 수준이면 그 결과는 굳이 길게 설명을 안 들어도 될 정도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블룸버그 이카노믹스가 시뮬레이션 한 게 있습니다. 올해 공개됐죠. 그 한반도 유사시 1년 안에 한국 경제는 GDP는 마이너스 40%가 기록됩니다. 마이너스 40%, 1년 만에. 2년이면 마이너스 80%입니다. 한국 경제는 거의 뭐 50년대, 60년대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대학교 가서 한 연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거기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거는 우리는 그 따르면 인용하자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조금도 없다. 조금도. 이제 이 이야기를 주로 하면서 거기에 또 재미난 그 구절이 나오는 게 전략적 힘의 균형.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힘의 균형이 붕괴되는 것. 그러면 전쟁이 난다. 북한은 절대 전략적 힘의 균형이 붕괴되는 걸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그렇죠. 전략적 힘의 균형. 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걸 다른 말을 하면 이제 북러 동맹, 그 다음에 한미 동맹, 한미일 동맹,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이 북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할 거라고 이제 친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CGP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현재 이 한반도는 전략적 힘의 균형 혹은 이를 과거 냉전 시대 용어로 말씀드리면 상호 확정 파괴. 더 쉽게 말씀드리면 유사시 다 죽는 상황이다 하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 드론 하나가 마치 과거에 그 마오쩌둥의 말처럼 작은 불씨 하나 황열을 태우듯이 드론 하나 때문에 이 민족이 전 민족이 절멸될 수도 있다. 그야말로 간당간당 그만큼 긴장의 수준이 고조되어 있는, 에스컬레이션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한반도 상황이고, 하지만 아까 쭉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이제 한반도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이 되었는데, 그렇게 보자면 다시 저는 그 클라우제비츠가 했던 그 유명한 너무나 유명한 그 공식 정식으로 돌아가야 된다 봅니다. 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다. 그런데 한반도에서의 정치, 이거는 남북한 정치일 수도 있고 국내 정치일 수도 있습니다. 국내 정치, 나쁜 국내 정치는 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나쁜 국내 정치. 그래서 과연 그 드론 이 민간업자가 했는지 아직도 진상이 안 나와 있지만 군이 했는지, 이 드론 하나 가지고 전 민족이 공멸의 위기로 혹은 그 공멸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 극도로 비정상적인 이 상황이 현재 나쁜 정치의
결과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좋은 정치, 선한 정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이 지점에 평화 공존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나. 그리고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평화가 가만히 있는 게 평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아는 이야기고 평화 그 자체도 지난한 투쟁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약간 시간이 지났지만 제 말씀은 여기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 교수님 장시간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8시 반에 시작했습니다. 현재 9시 40분입니다. 100여 명이 현재 한평의 특강을 듣고 계시는데요. 잠시 우리 이혜영 교수님께서는 지금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남중국해, 대만 문제, 한반도 문제까지 쭉 이어서 왔고 앞부분에 소위 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전선을 쭉 가져가면서 보여주면서 러시아의 전략 그리고 교착 국면 속에서 새롭게 러시아로 들어오게 되고 전선들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가면 대충 그전 될 수 있을 거다. 뭐 대충 이런 이야기 그리고 중동 정책 쭉 이야기했습니다. 미시적인 접근이었지만 사실 좀 저는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이 전 세계적인 우크라이나, 중동, 사실 동아시아 내지는 뭐 남중국해, 한반도 이 많은 이야기들의 위기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먼저 좀 짚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 이혜인 교수님께서 진짜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혜인 교수님이 다국화 포럼, 다국화 정책에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중심의 1급 패권 체제가 전방위적으로 퇴보하는 과정 속에서 전 세계가 자국 중심의 국위 개교를 극대화하는 다극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과정. 이것은 국제정치 패러다임의 변화이죠. 불가역지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1급 패권과 다극화의 충돌의 구조를 저는 우크라이나, 중동, 남중국해, 대만, 한반도, 처음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축들을 중심으로 미국이 군사적 긴장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뜻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한반도는 말입니다. 일상적인 전쟁 위기가 발생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끝낸 적이 없기 때문에 전쟁 위기가 악순환됩니다. 분단 체제는 전쟁 체제로서 전쟁 위기의 구조와 제도화가 항상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미국의 전쟁 전략을 짜는 사람이죠. 소위 말해 딥스테이트. 이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군수산업, 무기산업, 정책 독점, 군사적 패권 그것을 일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중동 정세도 마찬가지고 남중국해, 한반도 문제도 마찬가지. 앞으로 일상적인 군사적 긴장의 제도화를 구축하려는 거 아닌가? 이거는 사실은 상식적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화해하고 협력하고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상식적 가치 교훈이지만 그들은 자기들 땅에만 전쟁이 나지 않는다라면은 일상적인 군사적 긴장의 제도와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나가더라도 전쟁 위기가 항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짜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틀에서 1급 패권과 다극화의 충돌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혜영 교수님, 요 지금 화면을 중간으로 화면 공유를 해제시켜 주시겠습니까? 내려 보시겠습니까? 중지. 중지. 예. 됐습니까? 됐습니까? 중지. 예. 지금부터 이 전체 들어와 계시는 분들한테 지금 100여 명이 계시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마이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입니다. 지금 사실 이 자리에는 우리 김상현 대표님부터 문장열 교수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분야를 전공하고 계시고 나름 전쟁 위기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한테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DM으로 저한테 질문을 올려주시고요. 지금 이 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 제가 딱딱 지적해가지고 이현 교수님의 이 발제 내용 플러스 언급하시고 싶은 코멘트 하시고 싶은 내용들을 가감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딱 부르시는 분들은 대기하고 있다가 짤막하게 한 코멘트씩, 그리고 이현 교수님은 듣고 계시다가 종합해서 또 나중에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제 눈에 확 들어오는 한 분이 계세요. 지금 확 들어오는 한 분. 김창현 의장님 화면도 켜놨으니까요. 발언 준비해 주시고요. 군사 전문가 국방대 문장열 교수님, 지금 검소고 돼 있고 비디오도 끝났는데 비디오 켜시면서 발언 준비 좀 해주시고요. 자, 김창현 의장님, 문장열 교수님 말씀 좀 듣고 싶고요. 신재환 변호사님, 신재환 의장님, 검소고 해제하고 화면 가급적이면 켜셔가지고 발언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분 정도는 제가 딱 지목해서 지정 토론 비슷하게 좀 코멘트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세 분. 먼저 다른 분들은 지금 질문사항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정리해서 제가 이현 교수님께 전달하고 이현 교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드린 한반도 대화경제회의 공동의장님이시도 하시고요. 울산에서 한반도 평화번영협력 이사회 맡고 계시는 김창현 의장님 계시는데요. 검소거 해제하시고 발언 좀 듣겠습니다. 예,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이혜영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중에 자꾸 들락들락한 것은 딴 곳에서 자꾸 주미 한 군데 자꾸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잠깐 갔다 오느라고 아주 열심히 듣다가 잠깐씩 좀 빠졌습니다. 전체적인 강의는 너무 정세 인식과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객관적으로의 걱정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비슷하죠. 비슷한데 저는 최근에 이제 지금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조금 더 한 말씀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것은 신냉전의 미국의 전쟁 전략이라고 하는 측면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원래 과거의 냉전은 이 미국의 무소불위의 힘에 의해서 작동을 했고 소비에트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권을 봉쇄해버리는 힘에 의한 봉쇄가 사실상 냉전 체제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신냉전은 그 반대로 미국의 일부 패권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스스로가 궁여지책으로 판을 갈라서 만들려고 하는 지금 냉전이다라는 차원에서의 차이가 있고, 냉전의 공통점은 전쟁 정책은 상수다. 사실상 냉전 정책을 쓸 때 한반도, 베트남 곳곳에서 앞에 전쟁이 있었는데요. 지금 신냉전이라고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 정책을 통해서 신냉전을 하나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화 시켜가려고 하고 끊임없이 전체가 전쟁 상태로 몰아가려고 할 것이다 라는 면으로 본다면, 제 생각에는 한반도는 그 정책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다들 핵무기가 있고 뭐가 있고 해서 한반도 전쟁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도리어 더 무섭다
진짜 벌어질 뻔한 날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갈수록 이 드론 하나 갖고도 장난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 모험주의자들이고 뭘 모르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 문제가 단순히 남과 북의 관계가 나빠졌거나 또는 뭐 문정부나 이 윤정부의 그 무모함 때문에 그러니까 문정부는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무능하고 약속을 지켜야 하는 정부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다면 현재 윤 정부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도 없는 어찌 보면은 친미 돌격대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당히 이 네타냐후나 젤린스키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측면이 너무나도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뭐 긴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항상 모든 전쟁은 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킨다. 그리고 제발로 물러나는 제국주의는 제국주의가 아니라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창현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좀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했지만 사실은 20세기 이후의 많은 전쟁들은 언젠가부터 전쟁산업, 군수산업, 자본, 무기산업을 위해서 전쟁이 필요해졌다. 참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는 현실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키신저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미국의 적이 되는 것은 위험하다. 미국의 친구가 되는 것은 치명적으로 위험하다. 우크라이나에 젤렌스키가 있고요. 이스라엘에 네타냐후가 있고 필리핀에 마르코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윤석열이 있죠. 참담한 이야기인데요. 국방대학에 계셨던 육사 출신의 우리 군사 전문가 문장열 의장님 코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장열입니다. 이제 군사 전문가는 이혜영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엄청 많이 배웠습니다. 아마 제가 군생활 40년 넘게 하면서 보았던 어떤 브리핑보다도 군사의 전황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알기 쉽게 확실하게 또 중요한 것들을 쏙쏙 골라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제가 잘 못 봤어요.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느낀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뭐 다른 공동전쟁 또 다른 분쟁 지역에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손해날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럽이 망한다 할지라도 미국이 크게 손해볼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오히려 미국이 굉장히 투자를 새롭게 정비하고 또 뭔가 이 재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새롭게 열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동 전쟁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미국이 무기를 거기다가 팔아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중동이 뭐 제가 전공은 아닙니다만은 벌써 이제 덩치 큰 사우디하고 이란과의 관계가 아주 미묘하고 다른 국가들이 다들 저마다의 문제점도 있으면서 합종 연영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미국이 이것도 굉장히 상당한 기간 동안 군수 산업을 유지시키고 또 다른 미국의 지전략이죠. 지전략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이익 계산이 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는 이제 김진영 선생이 얘기한 대로
이 분쟁이라든지 긴장을 제도화시켜가지고 끊임없이 뭔가를 개입할 수 있고 또 군수 산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상당 기간 동안 이걸 추구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미국에 뭐 크게 손해날 것이 없고 또 일본이 은근히 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한테는 참 비극적인 공포스러운 상황이 조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사실 이해영 선생님도 지적을 했지만은 이게 북한은 어느 정도 전략적 균형에 지금 접근하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 같고 또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아주 명백하게 천명을 한 것이 지난번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대학교 가서 얘기한 거, 우리가 먼저 남쪽으로 공격을 해서 없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정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무인기 계속 날라오고 하는 것을 가만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뭐 전면전이라든지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죠.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없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낮은 작은 그런 가능성이다. 근데 문제는 이 가능성이 적더라도 이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여러 가지 그 비용들이 너무 막대하다는 거죠. 예컨대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은 좋은 것은 윤석열 정부밖에 없죠. 미국하고 뒷받침하는 뭐 일본도 그렇고 그리고 죽어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고 기업이고 경제고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막대한 이 비용 때문에 윤석열을 하루바퀴 끌어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지실 텐데 합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기보다도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하고 준비하고 어느덧 2년 반이 흘러가고 이제 2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다음에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들어서 민주주의와 평화를 유지하는 거 이거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하나마나 말씀 같지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장열 교수님. 잠시 우리 채팅방에 올라있는 글 2개 소개하고 다음 분한테 좀 넘기겠습니다. 이정섭, 여기도 안산의 이정섭 선생님께서 이렇게 써주셨네요. 오늘 10월 1일 레바탄 기지 옆 공원에 사드 레이더 기지를 파괴했다는 영상이 올라왔더군요. 이스라엘에 사드 배치하려는 것은 그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홍기정님 이렇게 쓰셨어요. 한강 작가도 언급했던 대리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수평적인 게 아니라 전작권도 없는 한국에게만 위험하다는 프레이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전도 대리전이고요. 네, 뭐 홍기정 선생님 맞죠. 이 한반도가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총알바지죠.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이야기죠. 그 참상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분을 모시는데요. 제가 모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실은 우리 한반도 평화경제회의의 공동 의장님들이십니다. 신재환 변호사님 의장님이신데요. 코멘트, 언급,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재환입니다. 이 교수님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식의 가르침 늘 잘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감히 이제 저는 언급보다는 교수님께 꼭 한번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한반도 상황 관련한 겁니다. 하나는 이름이 앨버리지 콜비인가요? 지금 몇 개월 전인 것 같은데 우리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주한미군 빼야 된다. 북한 핵공격의 직접 대상이기 때문에 미국이 견딜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한국 핵무장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발언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그로시인가요? IAEA 사무총장도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는 발언을 했고, 그보다는 제가 조금 놀랐던 건 그 리처드 롤디스인가요? 옛날에 이제 총독을 붙었던 그 성격도 거칠고 언행도 이렇게 막말도 많이 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20년간 미국이 거짓말했다. 북한은 완전 무결한 핵보유 국가다. 그에 맞춰서 미국의 대북 전략이 근본적으로 수정돼야 된다. 그런 취지로 발언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핵 문제 관련한 미국의 속내가 뭔지, 그 향후 대북 전략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신재한 변호사님은 직접 이인 교수님께 아주 질문 내용 다들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수님, 일단 신재한 변호사님 말씀하신 요 내용들 코멘트하고 다음에 이제 채팅창에 있는 질문 제가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인 교수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이인 교수님 음소거 해제. 네, 됐습니다. 예, 홀비 그 이야기 글쎄 이걸 저도 뭐 다른데 자주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전에 그 바로 직전에 그 들어온 소식 하나가 바이든이 핵 감축을 러시아, 중국, 북한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 이제. 바로 얼마 전에 방금 이야기 읽었는데 협상을 해야 된다. 핵 감축을 놓고 중국, 러시아, 북한 아주 재미난 그 상황이죠. 근데 비핵화를 한 이야기 아니고 핵 감축을 놓고 북한, 중국, 러시아하고 협상을 하자라고 바이든이 이야기했는데 물론 그게 지금 상황의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그 이야기하면서도 미국은 지금 사상 최대 규모의 핵전쟁 연습을 유럽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도상훈련 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 한편에서는 북한도 포함해서 핵 감축 협상을 하자 이야기하면서 핵 보유국이라는 이야기죠. 이미 그거 가지고 왈가왈 문제가 이게 아닌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유럽에서는 최대 규모의 핵전쟁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옛날 이야기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콜비가 이제 마치 그 트럼프 진영의 그 군사 앞으로 그 뭐 참모가 저기 보좌관도 유력시되고 뭐 시나리오니까 모르죠. 누가 될지 모르는데 콜비 생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한미군을 빼서 이제 그 중국 주전모자니까 중국에다 타겟팅을 맞추고 그리고 한국은 핵무장을 허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저는 콜비 생각이지 그게 과연 그 미국 내 딥스테이트의 이 견제망을 뚫고 이거를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진보 쪽이나 시민사회 쪽도 그러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이게 접근해야 되는지 정말 보통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아마 우리 쪼개질 거예요. 진보 진영이나 시민사회. 이 이슈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그 한국 핵무장 가지고 하면 저는 거의
4분 5일 박살이 날 거라 보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껴갈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 모든 국가에서 핵뭉툭 자체가 글로벌 차원에 지금 다 낮아져 버렸어. 그리고 기술 수준들이 다 올라가는 수준이니까 사실 그 드론을 빈자의 무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빈자의 무기. 그리고 지금 이 전 세계적 규모에서 군사 정세에서 볼 때 가장 특징이 뭐냐면 화력의 민주화예요. 대표적으로 북한이 있고 동시에 이란도 공군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까. 그것보다 비행기 한 대 사느니 미사일 만드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싸다는 이유로 그게 집중해서 뭐 상당한 전력을 지금 갖춘 상태인데 그만큼 이제 핵 문턱이 낮아지고 그다음 기술도 굉장히 이제 공유가 많이 되고 그런 조건에서 그러면은 아까 이제 뭐 코리비가 이야기한 말이 진짜 한국 핵 무장 이슈가 던져지면 여기 우리 뭐라고 할 건지 저는 솔직히 아직도 자신이 없고 다 관점을 정립하기 매우 힘든데 아무튼 저는 그래 봅니다. 이 그러니까 네오콘이죠. 네오콘이 만일 예를 들어 정권 교체가 된다면 공화당 주류도 네오콘입니다. 실은 공화당 주류들도 그러니까 뭐 네오콘이 금방 물러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하지만 적어도 어쨌든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에는 북한과의 관계는 현재의 수준에서 동결되지 않겠나. 그리고 협상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북한이 과연 트럼프하고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핵을 다시 내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거는 이미 단계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다국화 세계체제에서 보자면 지금 북의 입장에서는 핵도 가지고 경제도 가질 수 있는데 왜냐니까 지금 유라시아 대륙판이 열렸잖아요. 우리한테 닫히고 그러니까 아마 북한이 건국 이래 이렇게 유라시아판이 열리는 걸 처음 아닌가 싶어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큰 대전환기에 지금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제가 이번에 드론 사건 때도 길게 봤을 때 전략적인 내가 필요하지 않나. 북한이 전략적인 내가 예를 들어서 아직 안 일어났지만 이란이 그거 한해 폐쇄시켜야 대통령은 전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해가 암살됐어도 날뛰었지 않습니까? 빨리 보복하라고 끝까지 안 했잖아요. 그러다가 누군가 나스랄라까지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쐈는데 만약 이스라엘이 다시 또 이란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끌려들어가면 정말 원하지 않는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원하지 않는. 아까 이 비슷한 딜레마 상황은 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분명히 그 국방대학교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는 공격할 수 없다. 명백히 밝혔지만 한쪽에서 주저사자 전쟁하자고 덤벼들면 끌려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끌려났을 경우에 그 치명적인 결과는 상상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세가 매우 위험하다고 모두 이렇게 분들 모두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다고 봐요. 일단 우리 심재현 변호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은 지금 개별적으로 이 채팅창에 질문들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질문들도 많고 굉장히 길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받기에는 시간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대충 정리해서 이효희 교수님께서는 코멘트를 종합적으로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의 질문 하나하나하게 답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소모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여 명이 계시는데 밤새 할 수는 없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요. 10시 현재 9분 10분인데요. 먼저 그냥 이런 질문이란 것들이 자기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쭉 들으면서 이행 교수님께서 코멘트를 해주길 바랍니다. 먼저 강대영 선생님께서 이렇게 써줬어요. 윤 정권의 대북 도발이 단순한 공안정보 계엄 등의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판 나토 의도 그리고 일본의 자유대 진영을 위한 박사 그리고 RA 등을 밑그림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건 뭐 굳이 답변 안 해도 대충 다들
동의가 될 거고요. 2번 대중적인 반북 반중 여론이 오히려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여론을 조장하고 이 여론에 편성하여 대북 도발을 오히려 네타냐후나 제렌스키처럼 전화위복으로 삼으려는 것이 미국의 금융, 군산, 과금, 일본의 거부, 한국의 뉴라이트 심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대중 여론이 어쩌면 지난 5년 동안 반전 탄핵, 반북, 중로 돌격 이런 식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현대 대중의 현 주소와 이에 맞춘 우리들의 자세는 어떻게 하는가 등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거. 김평호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 지구적 범위의 난장판, 그 핵심 원인이 미국의 거대 전략, 즉 패권 유지에 있다면 그럼 미국의 행태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 이거 굉장히 큰 질문이고 우리들의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설령 외부의 충격,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서 패배, 이스라엘에서 패배 같은 일이 벌어져도 미국의 거대 전략은 달라지지 않을 듯 합니다만 이거하고 연결해서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행 교수님 코멘트 하실 거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 아까 저기 어떤 분이 이정섭 선생이신가요? 사드 네네. 그 레이더 파괴 예, 저도 예. 그 자료를 봤는데 그거는 그 뒤에 아니라는 반대 뉴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또 기술적인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게 맞니 틀리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그 부인하는 쪽 뉴스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강태형 선생 이야기는 뭐 크게 저도 뭐 다른 생각 아닌데 그다음에 그 우리 자세 반북 여론에 맞습니다. 지금 이게 먹혀들어요. 먹혀들고 분명히 우리가 먼저 도발했는데도 덮어 씌워버리니까 그걸 돌파를 못하고 여기에는 그 보수 야당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태도를 결정 못하고 있잖아. 아무 태도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그러니 그 빈 공간을 아까 말씀드린 그 반북 여론 이런 것들이 하고 들어가서 잡아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계속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 형국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 우리가 접근할 우리 이 돌파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는 평화 공조운동이 그나마 유력한 하나의 교두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그 전략적 힘의 균형 속에서 공조 외에는 답이 없지 않냐 현실적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미국의 그 맞습니다. 이게 그 전략은 전쟁이에요. 이 미국 쪽은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이 마크 트웨인이 그랬나요? 신이 미국인들에게 지리공격 시킬 때 전쟁을 통해서 시킨다고. 전쟁 말고는 이 사람들의 그 지정학적 미국인의 자체가 자기가 대륙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묘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제어 전략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결국 힘에 의해서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미얼샤이머가 쓰렸나요? 책에서 지금 그나마 그 글로벌 질서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양극 균형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의 일극 체제가 붕괴된다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평화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과거 냉전기의 미소 모델이죠. 사실상 그 미소가 냉전 시기에 유럽에서는 전쟁이 안 일어나요. 왜? 힘의 균형이 왔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인 현실주의적 접근인데 기본적으로 바라기야 가장 좋기로는 미국이 변화된 힘의 관계, 변화된 글로벌 질서에서 자기 역할을 재정의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현재 없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거기에 맞먹는 힘의 균형 속에서 이래 평화를 모색하는 것 말고는 현실적인 대안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그 핵커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중 이란이 말 핵 보유를 하게 되면 미중만 가지고 사실은 핵 실력은 미국이 밀리죠.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미국이 인정 안 한 전쟁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딜레마 속에서 궁극적으로 본다면은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 힘의 균형 이거 말고는 제어 전략이 없다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여자 중에 말입니다. 제일 멀리서 참여하신 분 같아요. 캐나다 오타와에서 최영님께서 캐나다 오타와는 지금 새벽 한 4, 5시쯤 됐을 것 같은데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뭐 질문이라고 답변을 꼭 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고민하는 건데요. 오늘 정말 광대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잘 배웠습니다. 그럼 소시민인 우리는 뭘 어떻게 합니까? 여기 정답은 우리가 다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꼭 나중에 기억나시면 해주시고 지금 질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다들 이거 다 소개가 지금 안 됩니다. 귀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김병호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결국 미국의 이 패권 유지, 거대 전략이 문제다. 미국의 행태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방금 전에 그 말씀으로 이렇게 뭐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함께 고민에 대한 예정이 있다. 저는 봅니다. 사실은 이거 간단치 않죠. 지난 거의 뭐 8, 90년의 국제정치 질서를 주름잡았던 미국의 패권이 퇴조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 엄청난 역관계 조정은 혼란일 수밖에 없겠죠. 그 속에서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 이후에 안정적인 거대 전략을 짜야 되겠죠. 같은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계속 메시지대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다 스포기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윤성수님께서 하신 글들은 그냥 코멘트 비슷한 게 있으니까 한번 읽으면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분석이 있는데 미국이라는 국가가 패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분석이 있고 딥스테이트가 미국 정부 내에 숨어서 영향을 발휘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저는 두 분석의 수준이 충돌을 이렇게 모순이 생긴다고 느껴집니다. 딥스테이트는 국가 단위가 아니라 초국가 단위 분석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들은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애국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필요하다면 미국을 몰락 심지어 소멸시켜서라도 자기들 권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세력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냐 딥스테이트가 일으키냐 결국 이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는 결국 전쟁의 목적이 뭐냐의 얘기와 연결되고 저는 신국제 질서를 만든다고 하면 딥스테이트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지배한다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관점은 전후 세상에 살아가는 인민과 자원을 누가 차지하고 지배하냐의 문제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에 적극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 딥스테이트는 미국에 대한 내혹심이 없다. 오히려 숙주에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한번 여기에 대한 우리 이혜영 교수님 의견도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국제정세 및 전황을 분석하려면 자료가 필요한데 그런 자료는 어디서 가시는지요? 어떻게 보니 교수님 슬라이드에 라이벌 막사라고 보이던데 사실 전쟁이 심화될수록 일반적인 좋은 정보들에 대해 이거는 이렇게 코멘트 하실 수 있으면 코멘트 해주시고요. 이거 다 읽기를 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교수님 방금 이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무리 길어도 25분 30분 사이에 끝내겠습니다. 잠자야 됩니다. 그 정보 소스는 제가 여러 군데에서 질문을 받는데요. 제가 필요한 분들한테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톡이라든지 있으시면은 이 각 정보 소스 그 다음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한국 뉴스는 지금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 언론 지금 이대로 간다면은 완전히 세계사의 고아가 될지도 모릅니다. 틀려도 모든 뉴스가 다 오버해요. 외신에 관한. 그는 무작정 대놓고 뺏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른바 서구의 레거시 언론 같은 경우는 오버를 내도 그 다음에 계속되기 때문에 그걸 또 정정하는 뉴스도 나오거든요. 한국은 한번 번역 뺏겨서 내고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뉴스가 다 틀려요.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도 좀 공동으로 어떤 단위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좀 지적을 해야 될 거라 보고요. 그래서 아까 그 정보 소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딥스테이트 부분도 굉장히 재미난 관점 말씀하셨어요. 그건 저도 좀 그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딥스테이트를 어떻게 정의할 건지, 이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르고, 또 자칫하면은 음모론에 빠지기 쉽고, 또 자칫하면 이제 뭐 유대인 뭐 로스차일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서 가지를 딥스테이트라고 규정할 건지, 이게 그야말로 기생충등인지 기생충들인지 아니면은 어떤 구조적인 요인인지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건지 참 아직 여기는 확립된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이 관련해서 제프리 삭스가 어디 토론에서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외교 쪽에 국제관계 쪽에 미국의 국제관계 쪽에 어떤 그 노멘클라투라, 옛날에 저기 그 소비에트의 노멘클라투라청이라고 이 고착화된 관료청, 그 비슷한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들은 적이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의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딥스테이트가 과연 그렇다면 미국에 대해서 어떤 그 바인딩한 기속적인 어떤 목표나 가치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순 집단 이익만 추구하는 건지, 아무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는 꼭 좀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태재 선생님께서 올려준 글을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원폭 피해자 2세로서 후손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태재라고 합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 폭탄으로 77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10% 이상인 10만여 명의 피해자가 한국인입니다. 며칠 전 일본 피단협, 즉 일본 원수폭 피해자 단체협의회가 노벨 평화상을 수행하였습니다만 아직도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늘에 가려져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 원폭 피해자 1,700여 명이 생존해 있고 후손에도 3천여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폭 피해자의 목소리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가, 우리 정부 참 참담한 이야기인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좀 뭐 이렇게 여기에 올라와 있는 교수님께서 공유하셨다고 했던 부분들, 최현 선생님부터 강태영 선생님 그리고 박병전 선생님 이 메일을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캐치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신재환 변호사님의 이야기에 우리 이혜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뭐 독자 핵무장까지 뭐 별의별, 우리 이혜영 교수님께서는 4분의 그야말로 뭐 적전분열 난리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참담한 이야기죠. 저는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비핵화 정책, 30년 비핵화 정책은 완벽히 실패했다. 애초부터 비핵화 정책은 잘못 짚었던 정책이었다. 비핵화 정책이 아니라 평화 정책으로 갔었어야 됩니다. 평화 정책으로 갔었어야 되죠. 저는 애초부터 한반도의 비핵화든 북한의 비핵화든 비핵화는 미국의 한반도 분단체제 유지 전략 이데올로기라고 저는 봤었습니다. 말도 아니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국내에 비핵화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핵 독자 분리, 핵 보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평화의 관점에서, 전세계 비핵화, 전세계 군축이라는 평화의 관점에서 다루는 영역이지, 평화의 문제와 동떨어져서 비핵화를 원하는 순간 다시 분단체제로 악순환되어지는 그런 비극을 안을 것이다. 그래서 평화의 담론들을 어떻게든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담론들을 전면화시키는 것들, 그것에 많은 초점들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짧게 드립니다. 자, 이혜영 교수님,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약 100여 명이, 한 120여 명이 쭉 관여하였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끝까지 질문들을 다 받을 수가 없고요. 또 나와 있는 질문들도 다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시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들 양해하실 거라고 믿고, 이혜영 교수님께서 마무리 발언 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정리할까 합니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겪어봤던 그 여러 토론회 중에 오늘 토론회가 가장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저도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이 이게 너무나 그 민감하게 그리고 아차하면 벼랑길 같은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권은 이 상황을 매니지할 수 있는 혹은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내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혐의들을 지금 강하게 지금 풍기고 있는데 이게 우리 모두의 공멸이 될 수 있다면 정말 뭐랄까 이건 정말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자연사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몰리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그나마 야당이 역할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편할 텐데 전혀 지금 현재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정책이 돼버리고 그리고 누구도 혹시 말해서 이게 뭐 누구한테 두드려 맞지 않을까 걱정이 나고 있고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밤늦게까지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공존으로 가기 위한 어떤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진짜 전쟁적 위기에 대한 밤잠 못 자는 그런 고민들이 모였는데요. 한반도의 전쟁 정세 평화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남북미가 있습니다. 남북미가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든 분쟁을 유도하려는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70년에 그랬던 것처럼. 북은 피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죠.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주 이상할 정도 오히려 부안해동에서 게스라이팅돼서 스스로 불석으로 뛰어드는 그런 명세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과학적인 정세를 바라보는 인식들을 진짜 잘 가졌으면 좋겠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참담했던 게 이런 겁니다. 다들 똑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눈앞에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검찰 독재, 윤석열의 10% 지지율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절멸, 공동체 전체의 절멸이 눈앞에 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선거, 보궐선거 중요하죠. 진짜 중요한데 그 큰 근본의 위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대안, 지혜, 평화의 마음들을 좀 많이 확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30초 모든 음소거 해제하시고 인사 다 나눠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